오전 6시 인천항 재래시장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다. 바닷바람이 실어 나르는 비린내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터졌다. 어머, 이게 뭐야? 과일 가게 앞에서 대파를 다듬던 김옥순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길가에 놓인 큰 검은 가방이 터져 나와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하얀 것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돈다발들이었다. 새 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이고, 저것 좀 봐. 순간 시장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떡집 아줌마, 반찬가게 사장님, 옷가게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런데 정작 가방 주인으로 보이는 윤말수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돈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말순이 할매, 이게 다 뭔 돈이요? 김옥순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윤말수는 올해 72살로 시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며 근근히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늘 낡은 검은 카디건에 물 빠진 치마를 입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이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작은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질 때면 따뜻해 보였지만 평소엔 말수가 적어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별거 아니여. 그냥 좀 모아둔 거지 뭐. 말순의 목소리는 쉰 듯 했지만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이 돈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저 손으로 하루 종일 구두를 닦아봐야 10,000원도 벌기 힘든데 저런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할매, 근데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요? 반찬가게 사장인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59으로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터라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었다. 평소 말순이 김치 한 포기도 깎아달라고 하던 모습을 알기에 더욱 의아했다. 말순은 가방을 다시 단단히 묶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늘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져 있었고 작은 눈에서 결단력 같은 게 엿보였다. 오늘부터 좀 바쁠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플라스틱 바퀴가 울퉁불퉁한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 남겨둔 채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은 본격적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아줌마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이 뒤섞여 시장만의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구두방 앞에 앉아있던 장도현은 계속해서 시장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45살의 그는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성실함이 묻어나는 인상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항상 입고 있는 갈색 가죽 앞치마였는데 오랜 세월 구두약과 왁스가 묻어 독특한 광택을 자랑했다. 도현아, 또 뭘 그렇게 기웃거려? 맞은편 카페에서 일하는 이하나가 원두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28배 하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또래에 비해 조금 통통한 편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특히 웃을 때면 양볼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곤 했다. 말순이 할매 말이야. 아침에 돈가방이 터지는 걸 봤는데 뭔가 이상해.
도현은 구두 닦기 천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돈가방이요? 윤할머니가?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늘 시들시들해 보이던 할머니가 요즘엔 뭔가 바빠 보였고 리어카의 짐도 예전보다 많이 싣고 다녔다. 응. 새 돈만 잔뜩 들어있더라고. 저 할매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도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저 멀리서 말순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오늘따라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욱 바빠 보였다. 리어카에는 커다란 포대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서울 우유, 동원 참치 같은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것 봐. 뭔가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커피 원두를 갈아서 손님들에게 내주는 일을 하다 보니 관찰력이 좋아진 터였다. 말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리어카를 세웠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검은 가방에서 또다시 새 돈다발을 꺼냈다. 5만 원권 새 돈만 골라서 세는 모습이 낯설었다. 옥순이 언니, 대파 한 단 주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렸다.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톤이었다. 어머 말순아. 그래, 얼마나 줄까? 김옥순이 반가워하며 대답했다. 아침에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려 있었다. 아니, 한 단 말고 한 박스 주세요. 아니다, 2박스. 네. 김옥순이 깜짝 놀랐다. 대파 2박스면 웬만한 식당에서나 주문하는 양이었다. 그리고 당근도 1박스, 양파도 2포대. 말수는 계속해서 주문을 쏟아냈다. 새 돈을 하나씩 세어가며 정확히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민첩했고 계산도 정확했다. 시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반찬 가게에서도 정육점에서도 생선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말수는 마치 대량 구매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장을 보고 있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도현이 중얼거렸다. 그는 15년 넘게 이 시장에서 말순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평소 라면 한 개도 아껴 먹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돈이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해졌다. 곧 시장 전체가 말순의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복권을 맞췄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또 누군가는 불법 도박에 연루된 건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의 리어카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찼다. 생필품, 식료품, 심지어 아이들 과자와 학용품까지. 그녀는 땀을 훔치며 리어카를 정리했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할매, 이 모든 걸 어디다 가져가실 거요? 정미자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가와 물었다. 말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플라스틱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한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다. 도현과 하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수상한 일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바닷바람이 다시 한 번 시장을 스쳐 지나갔고 어디선가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오늘 하루도 인천항 재래시장은 평범하지 않은 하루로 기억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구두방 문을 열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갈색 가죽 앞치마를 흔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다. 또 나타날까? 중얼거리던 그때 익숙한 플라스틱 바퀴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말순이 나타났다. 오늘도 리어카는 비어 있었지만 검은 가방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터졌다. 말순이 실수로 리어카를 전봇대에 부딪힌 것이었다. 소리에 놀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며 달아났고 근처에서 문을 열고 있던 떡집 사장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말순아. 괜찮어? 아, 네. 괜찮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방끈을 더 꽉 잡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도현은 구두 닦기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오늘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보다도 더 이상했다. 평소 느린 걸음걸이와 달리 계속 뒤를 돌아보며 조급해하고 있었다. 오전 8시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하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한 도현을 보고 놀랐다. 어머, 도현 오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혹시 잠 못 주무셨나요? 하나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조금 쉬어 있었다. 그녀는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도현 옆에 앉았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그녀의 뺨이 사과처럼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윤할머니 때문이야. 계속 신경이 쓰여서. 도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저도 그래요. 사실 어제 퇴근하고 집에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저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말순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리어카가 아니라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있었다. 보따리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봐서는 포장지가 든 것 같았다. 저것 좀 봐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순은 평소 가던 과일 가게로 향하지 않고 시장 가장 안쪽에 있는 문구점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문구점에서 뭘 사려나? 도현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렸다. 문구점은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가는 곳이었다. 말순 같은 할머니가 갈 이유는 없어 보였다. 곧 문구점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책 있나요? 그냥 공책 말고 좀 예쁜 걸로요. 네. 할머니,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문구점 사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편지 쓰는 용도로요. 아, 그리고 색연필도 있나요? 크레파스도요. 말순의 주문은 계속됐다. 편지지, 봉투, 스티커,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반짝이 풀까지. 평생 글씨를 제대로 써본 적 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문구용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저 따라가 봐요. 뭐? 따라가? 네. 이렇게 궁금해하고만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봐야죠. 혹시 누군가한테 속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도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기 때문이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말순이 문구점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리어카에 문구용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도현과 하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도현은 평소 신던 낡은 운동화 대신 소리가 나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나왔고, 하나는 카페 앞치마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조용히 해요. 하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다. 이런 추적은 처음이라 긴장되면서도 흥미로웠다. 말수는 시장을 빠져나와 항구 쪽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도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끼악, 끼악. 어선에서 나는 디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저기로 가네요. 도현이 가리킨 곳은 오래된 선착장이었다. 사용하지 않는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녹슨 철문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말수는 창고들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들어갔다. 끼익, 끼익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선착장에 메아리 쳤다. 저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도현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 이런 음침한 곳에서 혼자 있으면 무서웠기 때문이다. 둘은 조심스럽게 말순을 따라갔다. 바닥에 깔린 자갈들이 발걸음 소리를 내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다. 멀리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철썩 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창고 3번째 건물 앞에서 멈췄다. 낡은 자물쇠를 열고 철문을 밀어젖히는 소리가 끼익하며 길게 울렸다. 곧이어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현은 창고 옆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만약 할머니가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약 30분 후 말순이 창고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리어카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주변을 둘러본 뒤 시장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따라가요. 도현이 말했지만 하나는 창고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무단 침입이잖아. 잠깐만이라도요. 그냥 창문으로만 들여다봐요. 하나의 제안에 도현도 마음이 흔들렸다. 창고 옆면에는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정말 잠깐만. 둘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도현이 하나의 어깨를 받쳐주자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머! 하나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뭐가 보여? 상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뭔가 써 있어요. 사랑을 담아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글씨들이요. 하나의 말에 도현도 궁금해졌다. 그도 창문으로 들여다봤다.
창고 안에는 정말 수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지?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욱 미스터리해진 상황에 답답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드르륵, 드르륵 리어카 소리가 들렸다. 말순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어떡해요? 들켜요. 하나가 당황하며 속삭였다. 둘은 급하게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말순은 이번에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를 나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가요. 도현이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정말 들킬 것 같았다. 둘은 조심스럽게 선착장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 내내 둘 다 말이 없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신기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는 시장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내일도 따라가 볼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겠어. 두 사람의 호기심과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한번 말순의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4시 갑작스러운 쾅. 소리에 도현이 잠에서 깼다. 밖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다. 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말순이었다. 그녀는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도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하나와 약속한 대로 오늘은 더 일찍부터 할머니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찬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짠내와 함께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야간 근무를 마친 어부들이 해장국을 끓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하나를 만났을 때 그녀 역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어제 본 상자들이 생각나서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큰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오전 6시 말순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시장에 나타났다. 오늘은 리어카의 빈 박스들을 가득 싣고 있었다. 서울우유, 롯데제과 같은 로고가 새겨진 골판지 상자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카페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어제부터 관찰한 내용들을 적어두고 있었다. 말순은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빵집에서 식빵 10봉지, 잼 20병을 샀다. 그 다음엔 과일 가게에서 사과 3박스, 바나나 5송이를 주문했다. 모든 결제는 여전히 새 돈으로만 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쓰실 거요? 과일 가게 김옥순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말순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말수는 다시 선착장으로 향했다. 도현과 하나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오늘은 미리 숨을 장소들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적었다. 창고에 도착한 말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리어카에서 물건들을 내리기 전에 먼저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저것 봐요. 하나가 흥분해서 도현의 팔을 잡았다. 말순이 창고에서 꺼내고 있는 것은 예쁘게 포장된 상자들이었다. 각각 다른 색깔의 포장지로 쌓여 있었고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상자마다 손글씨로 쓴 메시지 카드가 붙어 있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도현이 읽을 수 있는 글씨들을 중얼거렸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따뜻한 메시지들이었다. 말수는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실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다뤘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 할머니가 혼자서 저런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가 감탄하며 물었다. 포장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분명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것들이었다. 리어카가 가득 찬 후 말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다. 시장 뒤편에 있는 주택가로 향하는 것 같았다. 따라가요. 둘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집집마다 빨래가 널린 것이 보였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다. 말수는 한 집 앞에서 멈췄다. 대문에는 김영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리어카에서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대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뭐예요, 저거? 하나가 의아해했다. 말수는 계속해서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며 같은 일을 반복했다. 각 집 앞에 포장된 상자를 하나씩 놓고 가는 것이었다. 세 번째 집에서 일이 벌어졌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집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말순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말순과 마주쳤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여성이 땅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말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냥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왜 이런 걸 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상한 사람이 집 앞에 정체불명의 상자를 놓고 간다니 불안할 만도 했다. 진정하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말순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설명하기를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여성은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쌀 한 포, 라면 2박스, 통조림 여러 개,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과자들이 들어있었다. 상자 안쪽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여성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실직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도현과 하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런. 도현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감이 왔다. 오후 2시 말순은 리어카를 모두 비운 후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안에서 더 많은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훤히 보였다. 도현과 하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갔다. 말순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어머, 도현아.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뒤따라온 거예요. 하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순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결국 들키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고 안을 가리켰다. 들어와 봐라. 어차피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창고 안은 정말 놀라웠다.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수백 개의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각 상자마다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어린이용, 어르신용, 신혼부부용 같은 라벨들이 붙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편지지, 펜, 포장지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동네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여러 집들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하나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말순은 책상에 앉으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달 전에 말이야. 평생 자원봉사를 하시던 박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분이 유언으로 당신 재산 일부를 나한테 맡기셨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근데 내가 뭘 아나? 그냥 구두나 닦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말순은 편지지를 만지작거리며 계속했다. 그래도 그분 뜻을 저버릴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많은 돈이. 응. 박 선생님 유산이야.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도현과 하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그런데 할머니, 왜 혼자 하세요? 도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가 물었다.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다.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그럼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누가 도와준다는 걸 알면 말이야. 그녀의 말에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하는 거구나. 도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말순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이? 네. 이런 좋은 일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나눌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그럼 정말 고마울 것 같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선행은 더 이상 말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창고에서 돌아온 도현과 하나는 시장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준비한 따끈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들 옆 의자에 앉았다. 돌아보니 시장에서 오래 청소를 해온 최영감이었다. 75살의 그는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늘 입에 물고 다니는 낡은 담배로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은 담배 냄새 대신 어딘가 쓸쓸한 향이 났다. 너희들 말순이 일로 고민이구나. 영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오랜 세월 이 시장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어떻게 아세요? 하나가 놀라며 물었다.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를 리 있나. 너희들이 며칠째 말순이 뒤를 쫓아다니는 것도 다 봤어. 영감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계속했다. 그 아이 이야기 들어볼래? 말순이가 이 동네에 온 게 벌써 40년도 넘었지. 영감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식당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말순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25살의 예쁜 새댁이었지. 남편 진수는 항구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영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5살짜리 아들 민호도 있었어. 정말 똘똘하고 귀여운 꼬마였지. 항구에 나가 있는 아빠를 기다리며 맨날 방파제에서 놀곤 했어. 하나가 숨을 죽이며 들었다. 윤말순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풍이 와서 바다가 정말 거칠었어. 그런데도 진수는 일을 나가야 했지. 생계가 어려워서 말이야. 후 하는 바람 소리가 식당 창문을 때렸다. 마치 그때의 태풍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 민호가 아빠를 보러 항구에 나갔나 봐. 그런데 파도에 영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 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말순이의 비명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 내 아들 어디 있어요? 남편 어디 있어요? 하면서 식당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조차 슬프게 들렸다. 그 이후로 말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영감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을 놓고 살더라고. 매일 항구에 나가서 아들이랑 남편을 기다렸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럼 지금까지 혼자.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40년 넘게 혼자야. 그나마 10년 전부터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한 게 다행이지. 그 전에는 정말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영감은 잠깐 멈춘 뒤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작년에 박정혜 선생님이 말순이를 찾아왔더라고. 박정혜 선생님이요? 응. 평생 자원봉사만 하며 사신 분이야. 그분이 말순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신도 이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할머니가 말한 그 박 선생님이구나. 처음에 말순이는 거절했어.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남을 도우냐고. 그런데 박 선생님이 계속 설득하시더라고. 어떻게요?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영감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계속됐다. 박정혜 선생님이 말순에게 작은 일부터 맡겼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께 반찬을 전해드리는 일, 아픈 이웃의 병원 심부름을 해주는 일 같은 것들. 처음엔 어색해 하더라고. 남 도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달라지더라. 영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말순이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 오랜만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지. 그래서 박 선생님이 유산을 할머니께 하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렇지. 박 선생님도 말순이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다. 그녀는 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잠깐 머뭇거렸다. 할머니. 하나가 반갑게 일어났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딘가 평온한 표정도 함께 있었다. 영감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말순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힘드셨죠? 그런 일을 겪으시고.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순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왜 하느님이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싶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박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걸. 말순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박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말순아, 내가 겪은 아픔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민호랑 남편을 잃었을 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더라면 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도 눈물을 훔쳤다.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 할머니, 그런데 왜 혼자 하시려고 했어요? 도현이 물었다. 처음엔 정말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속죄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말순이 대답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을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일은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이지. 밤이 깊어가자 네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들은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도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봤다. 잔잔한 파도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40여 년 전 그 거친 바다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나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알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도 이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말순은 작은 원룸에서 박정혜 선생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영감은 시장 경비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진수야, 민호야. 너희 엄마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스며들어갔다. 내일부터는 이 작은 선행이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네 사람 모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오늘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시장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다. 어머, 이게 뭐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 가게 김옥순의 비명이 터졌다. 가게 앞에 놓인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과일 진열대를 덮쳤던 것이다. 사과와 배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렸다. 현수막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인천항 주민 1동. 도현이 황급히 달려와 현수막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어제 밤늦게 몰래 걸어둔 것인데 바람이 이렇게 셀 줄 몰랐다. 도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옥순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때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반찬가게 정미자, 떡집 사장님, 정육점 아저씨까지. 모두들 현수막을 보며 웅성거렸다. 윤말순? 구두 닦기 할머니 말이야? 나눔이 뭐래? 사람들의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다. 오전 9시 말순이 평소처럼 구두 닦기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할머니. 하나가 카페에서 뛰어나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말순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좋은 일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도현이 미안해하며 다가왔다.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야.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말순아, 정말이야?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다녔다고. 김옥순이 가장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별거 아니긴. 김영희네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아세요? 정미자가 끼어들었다. 실직하고 애들 밥 굶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보내주신 쌀이랑 라면으로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옆집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약값을 놔두고 갔다고.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네도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갖다 놓는다고 하시던데. 말순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줄 몰랐다. 그런데 할머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젊은 엄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박정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줬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선생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 뜻대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조용히 하려고 했다고? 이런 좋은 일을 왜 숨기고 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듯 하면서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말순아, 너 혼자 이런 큰일을 하려고 했구나. 영감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기나 해.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떡집 사장님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떡을 좀 보태드릴게요. 저는 반찬. 저희 가게 과일도. 갑자기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말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하면 안 돼.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하세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 모두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해야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말순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슴속에서 느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창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물건들을 가져왔다. 떡집에서는 간 만든 시루떡을, 반찬 가게에서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를, 과일 가게에서는 싱싱한 과일들을 가져왔다. 어머, 이렇게 많이. 말순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창고 안은 금세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젊은 엄마들도 몇 명 와서 포장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이들도 함께 와서 예쁜 그림을 그려 편지에 붙여주었다. 할머니, 이거 저희가 그린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다. 알록달록한 하트 모양들이 그려진 카드였다. 말수는 그 카드를 받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창고에는 말순, 도현 하나, 그리고 영감만 남았다. 영감님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진심으로 말했다. 뭘? 이 동네 사람들이 원래 다 착한 사람들이야. 다만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영감이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이 일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일이 된 거지. 도현이 창고 벽에 붙인 새로운 지도를 가리켰다. 빨간 동그라미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그려져 있었다. 이제 더 많은 집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도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그런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받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이제 누가 도와주는지 알게 되니까. 영감이 웃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진짜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그때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은 김영희였다. 며칠 전 처음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아주머니였다. 할머니. 영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너무 고마워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받아주세요. 봉지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쿠키가 들어있었다. 이런 걸 언제? 말순이 놀라며 물었다. 밤새 만들었어요.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뭔가 나누고 싶어서요. 영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럼 이 쿠키도 다른 분들께 나눠드릴까요? 하나가 제안했다. 네. 그럼 좋겠어요.
영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가 달빛에 반짝이며 잔잔하게 해안가를 적셨다.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민호야 아빠. 말순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엄마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도 담겨 있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현과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하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셔야죠. 내일도 바쁠 텐데요. 도현이 말순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래, 집에 가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이 함께 시장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들은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되어 보였다. 몇 달 후 인천항 재래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랑나눔센터 마이너스 함께하면 더 따뜻합니다. 창고는 이제 정식으로 사랑나눔센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시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간판도 만들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매일 아침 센터에는 봉사자들이 모인다. 도현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배달을 도와주고 하나는 예쁜 편지와 카드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시장 상인들은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물품을 기부했다. 그리고 윤말수는 여전히 센터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어느 집부터 갈까요? 하나가 리스트를 들고 물었다. 오늘은 새로 이사 온 김씨 집부터 가볼까?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아빠가 다치셨다더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다. 그럼 아이들 간식도 더 넣어드려요. 도현이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센터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박정혜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오후 해가 기울어 갈 때쯤 센터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봉사자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었다. 오늘 방문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다고.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요. 하나가 감동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역시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치유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인천항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저녁 사랑나눔센터에는 오늘도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윤말순의 작은 용기는 이제 온 동네를 감싸는 큰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